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남문화유산연구원 연수 강의를 맡게 된 전남대학교 강은영입니다. 이번 주제가 정창훈을 통해 본 한국 고대 문화인데요. 그 중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매신라무례와 신라향로미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신라무례라고 하는 것은 문서 양식입니다. 문서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사다, 살매자, 신라물을 사겠다라는 거고요. 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공문서의 양식인데 비슷한 등급의 기관끼리 주고받는 문서 양식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으나 신라 물건을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요청서라고 할까, 물품 요청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매신라무례라고 하는 문서를 보기 전에요. 이 시대, 이 매신라무례가 작성되게 된 이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좀 거슬러서요. 730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30년대는 당이 이제 중국 대륙에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통일 왕조로서 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발해, 흑수말갈, 이런 이제 그 북쪽의 이런 민족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흑수말갈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원래는 발해를 거쳐서 당을 가는데 726년에 당을 가면서 발해를 거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발해가 이제 당과 흑수말갈의 사이를 이제 의심하게 되고 당과 발해의 관계가 아주 최악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발해가 732년에 등주, 그러니까 산동성이잖아요. 이 등주를 기습 공격합니다. 기습 공격해가지고 등주 자사를 죽이고 그리고 싹 철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얼결에 이 발해에게 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그 이듬해 733년에 발해를 공격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 혼자서 발해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협공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지요. 그래서 당시 이전까지는 사이가 별로 썩 좋지 않았던 신라에게 이제 남쪽에서 발해를 공격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 대신에 그 대가로 이제 그 신라에 대한 그 국경, 영토에 대한 인정을 당나라에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30년대 초반은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감이 아직 해소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734년 12월 6일 신라 사신이 다자이후에 도착을 합니다. 이 다자이후는 오늘날의 북부 큐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일본의 일종의 포탈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다자이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가면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신은 일단 입경 허락을 받고 당시 일본의 수도인 헤이조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라 사신이 우리나라의 이름은 왕성국이에요 라고 이런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니 갑자기 왜 국명이 바뀌었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네들 그냥 돌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홀대해서 돌려보냅니다. 자, 그 이듬해 문제는 735년 여름부터 이 다자이후에서부터 역병이 창궐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역병이 그해 9월에 왕경인 헤이조쿄까지 이제 번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역병은 겨울에 되어서 조금 잠잠해졌어요. 이제 그러자 일본에서는 734년에 신라 사신이 왔기 때문에 당시 국제관계에서 사신을 파견하면 거기에 대한 답례사를 또 파견하는 게 예의거든요. 그래서 736년에 신라사에 대한 답례사를, 그러니까 견 신라사를 이제 일본 쪽에서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 신라로 파견된 일본 사신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신들은 736년에 일단 신라로 떠났는데 이제 돌아오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737년 정월에 대마도 스시마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신라에 들렸다가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때 정사가 쓰시마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이제 부사도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입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중요한 사신단의 주요 인물들이 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멀쩡한 이제 그 3등관이 이제 조정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조정의 보고를 뭐라고 하냐면 사신들이 이렇게 신라를 방문했더니 신라가 굉장히 일본 사신에게 대해서 되게 무례하게 대접을 했다. 자, 이래서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격분을 하고 그렇다면 신라를 쳐야 한다라고 하는 신라 정토론이 조정에 들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신라를 무력으로 침공할 듯한 기세였는데 이제 이게 화근이었는지 신라에 파견했던 그 사신단이 들어오면서 다시 737년 봄부터 다시 역병이 다시 재창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뭐 735년과 737년 사이에 약간의 소강기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역병은 뭐 전혀 다른 역병이다라고 보는 연구자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알겠지만 이 여건이라는 게 이게 유행하던 시기가 있고 잠잠해지다가 또 다시 재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런 바이러스성들을 봤잖아요. 아마 이 일본에서 창궐 했던 이 전염병도 735년에는 큐슈 일대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다가 그 이듬해에는 조금 괜찮았는데 이 신라로 파견된 일본 사신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역병에 걸려갖고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수도로 들어오면서 수도에 다시 재유행을 시킨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견해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737년에 역병이 다시 재발하면서 이 역병도 또 큐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츠쿠시, 후쿠오카 이 일대를 츠쿠시라고 하거든요. 요 일대에서 시작되어서 이 봄부터 시작됐던 이 역병이 여름이 지나 가을에 이르려면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호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호적은 6년에 한 번씩 제작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제작했던 호적과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나서 제작한 이 호적을 대조해 보면 사망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망했는지, 당시에 일본 인구가 얼마 있는지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의 인구를 약 400만에서 450만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했느냐? 우리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신라도 일본 정도의 급은 되니 일본이 450만이면 뭐 고구려 이래 백제 100, 신라 100 해서 한 400만 되지 않겠어? 라고 얼추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추산을 하거든요. 과연 그럴지어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450만 명 정도의 인구에서 바로 이 3년의 전염병을 통해 100만에서 150만 명이 사망하는. 그래서 일본 인구의 25에서 35%가 사망을 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재난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를 정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전염병 때문에 꺾여버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의 유행을 딱 겪고 난 그 이듬해 신라에서는 또 사신을 파견합니다. 다자이로. 근데 이때 이 신라 사신은 이제 정사가 급찬 김순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이때 동행한 인물들이 한 140명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신들은 대략 130에서 150명 선이에요. 일본에 오는 사신단의 수는 한 100, 평균자만 140, 150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들어오지 마. 딱 그냥 다자이후에서 있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방침을 취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아마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 전염병을 일본에서 크게 알았다라는 거죠. 또 당시 우리가 전염병을 앓게 되면 유언비어 이런 것들이 확산되거든요. 이 전염병은 어디서 비롯됐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 찾기 또는 범인 찾기를 막 하죠.
근데 이 당시 일본 안에서도 아마 이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모르지만 이 병원체가 일본 안에서 생긴 건 아니고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명적인 그 사망자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밖에서 들어온 거고, 그럼 밖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가능성 딱 두 개거든요. 당나라에서 왔거나 신라에서 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마침 또 신라사가 또 이렇게 오니 이게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입경은 하지 말아라, 수도까지는 오지 말고 그냥 다자이후에서 그냥 돌아가라, 이런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사신이 오면 또 예의상, 외교적 예의상 또 일본 측에서도 답례로 또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739년에 일본의 견당사,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당의 사신을 파견하는데 이 사신단이 733년에 일본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사행 업무를 다 보고 이제 돌아올 때 문제는 항상 돌아올 때 생겨요. 그러니까 일본의 견당사 선박은 대체로 4척의 배가 출발을 하는데 당에서 출발할 때도 4척의 배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때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특히 동중국해 이 해상이 악천후라든지 또 해상이 그렇게 이렇게 쉬운 바닷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험한 바닷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배를 타고 있던 세 번째 배가 풍랑을 만나갖고 헤매다가 지금의 베트남, 그러니까 그 참파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도착을 했던 배를 타고 있던 150명의 선원 중에 몇 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때 이제 원주민들한테 다 붙잡혀 죽고, 또 이 참파국에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수감돼 있다가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중국 상선배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당현종한테 일본에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이제 막 애원을 하니까 그때 마침 발해사신이 중국에 와 있어서 발해사신이 그러면 우리가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여차하니 겸사겸사해서 그러면 일본 사신도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데려온 게 739년 바로 해구리노 히로마루를 발해사신이 데리고 일본에 온 사건입니다. 이제 발해는 이때 일본에 온 게 두 번째이거든요. 728년에 한 번 오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에 방문합니다. 발해와 일본의 관계는요, 발해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사이가 엄청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발해와 일본의 사이는 굉장히 양호하다. 그리고 우리가 발해사에 대해서 사실 발해사는 되게 자료가 없거든요. 우리가 발해사를 공부하고자 할 때 발해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남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료, 그러니까 고고 발굴을 통해서, 발굴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 물질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문헌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한다면 중국 측에 남아있는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사료, 그러니까 사신이 왔다 갔다, 뭐 이 정도 기술밖에 안 돼 있는 책보원기라고 하는 책, 뭐 구당서, 신당서에 아주 조금 짤막하게 들어있는 발해전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발해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느냐? 일본 측 자료입니다. 일본 측의 이 발해 자료가 거의 문헌 자료로는 발해 관련 자료가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이 발해사가 들어오고 발해사는 입경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염병이 창궐 했는데 외부에서 왔다고 해서 다 거부하는 건 아니고 신라사에 대해서는 뭔가 찜찜한 감정이 계속 일본 안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40년에는 신라사에 대한 답례로 견신라사를, 또 발해사에 대한 답례로 견발해사를 일본 측에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742년에 4년 만에 또 신라사신이 일본을 방문했으나 일본은 단호히 그냥 더 자자위에서 그냥 돌아가. 그러니까 사행 업무를 거의 못 보고 신라사는 계속 돌아가는 일종의 빠꾸를 막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신라 측 자료를 보면 바로 이 사신이 이제
또 이제 이 신라사가 다자유에 돌아갔지만 또 일본 측에서도 또 일본의 사신을 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측에는 이 자료는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시 신라는 경도광 때였는데 경도광도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일본국 사신의 입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라 쪽도. 그래서 경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양국의 관계가 팽팽하게 뭔가 긴장감이 여전히 돌고 있다. 그러니까 730년대 그 긴장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채로 쭉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752년,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고 나서 신라사도 일본에서 보내는 이제 일본 사신도 왕래가 없던 10년 동안 그러다가 일본 측에서 먼저 견신라사를 임명해서 이제 임명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파견 기사는 없는데 임명 기사가 나오면 아마 파견했을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 측에서 사신을 파견했더니 바로 신라 쪽에서 답을 하듯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752년 윤달이에요. 윤 3월에 다자이후로 신라 일행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 일행은요, 신라 왕자 김태렴, 진짜로 신라 왕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김태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자료에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왕자 신분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권 대사가 왕자 신분이면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8세기에 유일하게 이제 왕자 신분으로 실제로 왕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김씨이니까 아마 그 태종무효라는 게 뭐 왕족의 일족일 가능성, 뭐 진구월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신라 사신보다는 조금 급이 좀 높은 그런 사신인 거죠. 그리고 사행단 숫자를 보더라도 기존에는 한 130에서 150명 내외인데 이번에는 700명의 사행단이 일본에 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좀 특별한 사행단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매신라물에는 바로 이 김태렴 사행단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태렴 사행단, 같이 김태렴 사행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태렴 사행단의 행적을 좀 우리가 뒤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752년 윤 3월에 이제 신라 왕자라는 명목으로 정사인 김태렴 이하 700여 명이 다자이후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자이후의 관리들은 바쁘게 문서를 작성해서 회의적표로 보냅니다. 신라에서 이렇게 사신단이 왔어요. 그리고 신라 인단의 물품이 이런 물품들이 이렇게 왔어요. 라고 보고가 이제 되겠죠. 김태렴 이제 일행은 6월 14일에 헤이조표로 입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큐슈에서 헤이조까지 오는데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렸구나. 왜 이렇게 3개월 정도가 걸렸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입경한 이 사행단의 수는 3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온 사람들은 700명인데 수도로 들어온 사람은 370명이다. 이 말은 곧 모든 사람들이 신라에서 파견되더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입경하는 건 아니다. 견당사 사례도 그렇거든요. 일본에서 견당사를 보통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보내면 장안에 입경하는 사람은 10명에서 2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입경한 수는 다른 사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김태렴 사행단에서는 나타나서 이때 370명이 일본의 수도에 들어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신들에 대해서 뭐 대대적인 어떤 축하 연회를 막 열어주고 이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 일행 중에 또 일부는 22일에 이 헤이조표 안에 큰 사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찰 중에 대표적인 사찰, 일종의 관사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관사라고 할 수 있는 사찰이 바로 대안사하고 동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사하고 동대사를 들려서 이 신라 사신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사일은 나타나지 않지만 고문서 안에서는
또 이 김태렴 사행단이 또 어떤 일을 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대사에 들렸던 6월 22일에 이 동대사에 들렸던 이 신라 사신들이 동대사 비로자나볼 앞에서 예불을 드릴 때 법화경 1구 8권, 법망경 1권, 부타경 1권을 동대사 사경소에서 봉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서가 정창원 문서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봉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빌리다, 그러니까 삼가 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빌리는 주체와 객체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사가 신라 사신에게 빌렸을 수 있고 또는 신라 사신이 동대사에서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황 증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동대사에서 신라사에게 빌렸다기보다는 동대사 아래에 있는 그 사경소에서 사경을 하려고 하는데 불경이 부족하니까 대장경을 사경하는데 부족하니까 신라 사신들이 불경을 갖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신라 사신의 소지품인 불경을 빌려서 사경을 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입니다. 또 실제로 매신라 물회 안에 그러니까 신라 사신이 불경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매신라 물회의 일부 조각입니다. 일부 조각이. 그래서 어떤 이제 문서에서는 땡땡땡 논 일곤이거든요. 논은 바로 불경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신이 불경 가지고 갔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문서를 보시면 뭔지는 모르겠으나 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고급 한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이를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신라 사신이 종이를 일부러 가져가서 팔지는 않았을 거고요. 이건 분명히 불경이다. 불경으로 보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고문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신라 물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문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매신라 물회라고 하는 이 고문서는요, 지금 현재 그 정창원에 보관되고 있는 병풍 중에 조모림녀 병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병풍의 밑에 그 배접지 안에서 발견된 문서들입니다. 자, 이런 또 신라가 불경을 가지고 갔다라고 신라 사신들이 불경을 가지고 갔다는 또 증거 중에 하나가요, 바로 촐락문서입니다. 신라 촐락문서.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촐락문서거든요. 1933년에 정창원에서 중창은 동대사 관련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중창의 그 층계 아래 부분에 중간 실형이 있는데 거기에 13매의 경질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파손 상태가 심각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경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한 묶음을 질이라고 하잖아요. 책 한 묶음, 10권을 한 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이니까 근데 질이 하여튼 13개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7번째 질입니다. 7번째 질. 그러니까 이 질은 뭐였냐면 하엄경의 주석서인 하엄경 논의 제7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모든 경전은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 10개를 하나로 묶어서 질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질을 묶을 때 이 표지를 빳빳하게 만들어야 돼요. 두껍고 빳빳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리를 하려고 껍질을 이렇게 좀 벗겼겠죠. 그 표지를 벗겼더니 그 안에서 바로 신라 촐락문서 2장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럼 현재는 그러면 촐락문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질 안에 이제 수리하고 난 다음에 보존 처리하고 나서 다시 촐락문서를 집어넣고 다시 원래 상태대로 배접을 해서 이렇게 표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물은 볼 수는 없으나 당시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찍어놓았던 사진을 통해서 신라 촌락 문서를 연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그건 신라 사신들이 가져간 물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신라 촌락 문서는 3년마다 신라에서 실시된 촌락에 대한 일종의 인구 센서스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요 안에 그 촌락의 어떤 토지라든지 뭐 과수 나무라든지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경 소속의 어떤 한 부락과 뭐 또 다른 현의 소속 3개의 부락, 총 4개의 부락의 촌락에 관한 그 조사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간지가 나오거든요. 제작연대가 이 촌락문서의 제작연대가 그래서 을미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기적인 상황으로 을미년 하면은 695년 아니면 755년, 815년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안에서 을미년을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동국대 윤선태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이 촌락문서의 제작 시기를 가장 높게 봐서 695년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저자들, 그러니까 연구자들마다 다른데 755년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815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755년설 그래서 뭐 815년 뭐 이 사이가 좀 맞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저는 755년설이 좀 가장 합당하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김태렴이 가져간 건 아니나 김태렴 시기와 이렇게 비슷한 이런 시기에 신라 사신들에 의해서 이처럼 불경도 일본에 건너갔다라는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태렴 일행은요, 이런 이제 일본에서의 업무를 다 끝내고 7월 24일에 남파관으로 돌아갑니다. 남파관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오사카 지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본의 간사이로 여행을 가실 때, 이제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가시는데, 바로 이 간사이 국제공항은 일종의 이제 간척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항을 만들어 놓은 곳이고, 실제로 이제 여행을 이제 오사카나 뭐 교토나 뭐 고베 뭐 여타 뭐 나라 이런 데를 가시려고 한다면 일단 오사카로 나와야 됩니다. 오사카 어디로 나와야 되냐? 남바역이나 우메다역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 남바역이 바로 나니와입니다. 옛날에는 이 남바를 나니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일본의 가장 중요한 지역, 수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이 나니와, 남바입니다. 그래서 이 남바에도 사신을 대접하는 일종의 대사관과 같은 건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김태렴 일행은 일단 724년 남파관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선물을 받고 이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태렴이 왔으니 이 김태렴 사행단은 이전에도 볼 수 없고 이후에도 볼 수 없는 대규모의 사행단이고 굉장히 호혜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행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김태렴이 돌아가고 난 후에 일본 쪽에서도 다시 사행단 답내로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 답내로 보낸 이 오노노 다모리라고 하는 이 인물이 신라에 갔는데 이때는 이제 신라도 경덕왕 때거든요. 경덕왕이 이 오노노 다모리가 너무 무례하다, 오만무례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쫓아보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오노노 다모리가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가지고 일본 조정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신라가 또 방자하고 무례하게 군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일본 조정에서 757년부터 본격적인 신라 정토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 730년대 신라 정토 계획을 하려고 했다가 전염병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다시 일본은 다시 이제 신라를 무력으로 침공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5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자이우에서 행군식을 만들고요. 그리고 762년에는 본격적으로 군대를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하에서
준비를 해갑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신라 정토계획의 이반자가 누구였냐? 바로 후지와라 노 나카마로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이 762년부터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 후지와라 나카마로가 실각하면서 신라 정토계획은 이제 불발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8세기 때 신라 정토계획이 두 번 일본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메이지 시대, 특히 에도 말기에 조선을 쳐야 한다. 일본이 사는 길은 조선을 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한론이라고 하는 이제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논리가 그러니까 그 한반도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악화된 건 언제냐? 바로 이 8세기입니다. 바로 여기 신라 정토계획이 이루어진 이 시기에 어떤 정한론의 뿌리라고 할까요? 그 근원은 바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신라에 대한 악감정, 이런 것들은 바로 이 8세기 신라 정토계획, 여기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로도 이렇게 김태렴의 사행단이 왔다 간 이후로도 신라에서는 꾸준히 760년, 763년, 764년, 769년, 774년 이렇게 꾸준히 사신을 보내지만, 이 사신달은 다 다자유에서 그냥 이제 그 술대접만 받고 신라로 돌아가는, 쫓겨나가는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779년 사행단인데요. 근데 이 사행단은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는 신라가 일부러, 그러니까 이거 일본의 견당사가 자주 돌아오다가 자주 풍랑을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풍랑을 만나면 갈 수 있는 곳은, 도착하는 경우는 오키나와 쪽으로 가거나,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78년에 이 견당사 일부가 제주도에 또 표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우리 좀 그 표착한 표류민을 조금 좀 구조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신라 측에 이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때 신라가 옳거니 이건 아주 좋은 기회야라고 생각하고 사신단을 꾸려가지고 이 표류한 이 견당사 사신들을 데리고 일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일본은 이제 신라 사신에게 유일하게 이제 환영의 자세를 취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공식 사절입니다. 자, 이 779년 사절 이후로 신라와 일본의 공식적인 교류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고려 시대가 돼도 일본과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그 사절을 교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8세기대 중후반에 신라에서 보내는 사신단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김태렴 사행단은 조금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사행단 규모가 크다. 그리고 또 일본과 가장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속에 또 의외적으로 김태렴 사행단은 일본 안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입장이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김태렴 사행단은 아주 특별한 사행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김태렴 사행단이 왔다 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김태렴 사행단이 이제 입경한 다음 날부터 다음 날이 이제 6월 15일이거든요. 6월 15일부터 남파간으로 돌아가기 직전 7월 8일까지 일본의 귀족들이 신라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본 조정에 이런 물품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물품 구매 요청서 이거를 이제 조정에 보내거든요. 이게 바로 매신라무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매신라무례의 존재는 대일본 고문서, 이거 메이지 시대 때부터 쭉 일본에서 이제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책으로 이제 활자화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일보 고문서라고 하는 책에 매신라물회 혹은 매신라물장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었고, 에도 시대 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이 매신라물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이 연구자 중에 도노 하루유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이제 이런 정창원 관련 글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분의 견해에 따르면 이 메실라무레라고 하는 문서가 에도시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이 메실라무레가 사실은 원래는 그 문서는 국가진보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국가진보장이라고 하는 그 물품 리스트에 실려있던 조모림녀 병풍이라고 하는 병풍의 하천 문서, 그러니까 배접지로 사용되었던 문서들과 동일한 문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메실라무레는 총 30여 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실라무레라 해서 이 신라물은 김태렴 사행단이 가지고 온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라물품인데, 근데 이 신라물품은, 이 메실라무레 안에서는, 이렇게 특이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어요. 연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생각할 연자에 물건 물자 써서 연물. 그래서 신라물품을 연물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 신라 물건을, 이 연물을 사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일반 평민들은 아니겠죠. 그래서 주로 동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 그러니까 동대사와 관련 있는 창고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던 거죠. 또, 이 동대사의 대굴인, 이 비로자나부를 만들자라고 했던 그 주역인 코묘항우와 그의 딸인 코켄 천황. 그 사람들의 주변 인물들. 그래서 소수의 아주 고위의 인물들이 바로 신라 물품을 구입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라의 물품은 그럼 일본 쪽에서 누가 신라 사실은 가져가긴 하겠지만 그걸 이제 일본 안에서 이걸 처분하는 거. 이건 누가 하느냐? 당연히 이제 국가의 관공서에서 하겠죠. 해양 시대에는 신라의 물품은 물론 이제 해양 시대에는 신라와 일본의 공식적인 관계는 없지만 민간 상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신라 물품들이 이제 일본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해양 시대도. 자, 그래서 해양 시대의 신라 물품은 주로 대장성. 우리 같으면 오늘날의 기획청 또는 내장료. 내장료라고 하면 이제 황실 안에 들어있는, 속해 있는, 이제 황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8세기, 이 해양 시대가 아닌 앞선 이 8세기 대의 이 신라 물건은 그러면 누가 담당을 하느냐? 바로 조모림녀 병풍을 만든 곳. 왜냐면 신라 물품을 이런 물품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종이를 물품 구매 요구서를 이제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냥 재활용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관련된 곳이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역시 납입처는 병풍의 제작소인 내장료, 황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이쪽에서 만들기도 했지만 이쪽에서 아마 신라 물품을 관리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음하기 어렵지만 이제 조모림녀 병풍, 이 병풍 안에서 사실은 이 메실라무레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조모림녀 병풍이라고 하는 병풍은 어떤 병풍이냐? 이런 병풍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렇게 나무 아래, 나무 아래에 아주 풍만한, 그러니까 당풍의 여성, 미인이라고 하죠. 그 여성이 그것도 당나라의 복식을 하고 앉아있거나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구도는 이 당시, 당나라에서도 많이 그려졌고요. 또 이런 구도는 이제 복식은 다르지만 당나라 복식을 이렇게 한 여성이 이렇게 나무 아래 서 있는 이런 구도는요, 당에서 당연히 유행하던 당시 하풍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꼭 당나라 복식을 하지 않더라도 나무 아래 여인이 이렇게 미인이 이렇게 서 있는 이런 도상은 서역, 페르시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그드인들, 유명한 상인들이죠. 아프가니스탄, 또 이란, 이런 여기까지 이런
이런 구도를 즐겨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크로드가로 연결되는 지역의 나라들은 나무 아래 미인이 서 있는 이런 구도의 그림들을 즐겨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모림녀 병풍은 당연히 아까 보시면 그 당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게 이 병풍이 6폭짜리 병풍이거든요. 그래서 6폭짜리 병풍인데, 이 여성들의 그 입고 있는 옷 여기에 깃털, 여기 요 부분이라든지 여성의 입고 있던 옷에 새 깃털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새 깃털이 일부가 남아 있어서, 근데 이게 좀 갈색 색깔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온보는 아마 전체적으로 이 그림 자체는 갈색이 좀 많은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옷에다가 이런 깃털을 다 붙였다는 거죠. 그것도 갈색에, 이게 뭐 산새, 일본에 사는 산새의 깃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조모림녀 병풍은 제작 방법이나 이런 그 구도나 이런 것은 중국풍이지만 제작은 일본에서 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모림녀 병풍은 바로 쇼무천왕이 죽고 49일이 되던 날, 그 고묘황후가 비로자 나불에게 남편이 평소에 썼던 물건들을 600여 점을 이제 바쳤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600여 점의 리스트가 바로 이제 국가진보장입니다. 이 국가진보장에 바로 이 병풍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진보장에는 병풍이 100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창원에 남아있는 것은 염직병풍 몇 점하고요. 그러니까 염직병풍 그러면 아마 이렇게 염료로 이렇게 물을 들여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만든 병풍인 것 같아요. 그거하고 산새 깃털을 이렇게 붙인 병풍이 몇 점, 3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모림녀 병풍하고 다른 2점이 또 그림은 다른데 새 깃털을 붙인 병풍이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조모병품이라고 하는데 이거 3점, 이거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유실되고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모림녀 병풍은 에도 시대 때 한번 수리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수리를 할 때 이제 내부에서 이제 배접지 안에서 이 배접지로 사용되었던 매신라무례가 발견되었고요. 이제 그래서 에도 시대 때 이제 새롭게 배접지도 넣고 새롭게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정창원에 보관을 하고 거기서 빼낸 매신라무례는 아마 따로 상자에다가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정창원 보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대일본 고문서 안에 이제 수록이 되고 일부는 누군가가 빼돌려갖고 하여튼 골동품시장으로 들어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그거를 매입해서 갖고 있습니다. 정경각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걸 이제 구입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매신라무례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매신라무례에는 당연히 신라 물건을 사겠다라고 해서 당연히 신라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똑같이 신라물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연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연물이 뭐냐, 연구자마다 다른데 어떤 연구자는 원하는 물건, 과연 연물이 원하는 물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원하는 물건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대세는 뭐 원하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물을 원하는 물건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연물, 원하는 물건,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된 물품. 신라 사신들이 가져온 물품들이 거의 다 불교 물품이다라고 저는 보고, 이게 불교 물품이니까 신라 물건이긴 하지만 특별히 불교 물품을 지칭하는 연물 이렇게 불렀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물의 내용을 보면 향료, 또 약물, 그러니까 한방 약재죠, 약재, 또 안료, 이제 안료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안료이죠. 광석이죠, 광물이고요. 이제 금속기,
금속 집기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사발, 수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기물류로는 뭐 다른 여타의 뭐 이제 화전, 카페트와 같은 막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 사람들은 하여튼 이 연물을 가지고 왔어요. 신라 사신 김태령은 연물을 이제 많이 가져왔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가격을, 물건값은 일본은 뭘로 내느냐? 이 당시에 달러 화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일본에서 황금이 이제 간 나오기 시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황금도 쉽사리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의 화폐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역시 옷감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값으로, 대가로 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자로는 시라고 쓰는데요. 비단 중에 아주 성긴 비단입니다. 아주 거친 비단. 그러니까 명주 비단이 아니고 아주 성긴 비단. 자, 그리고 견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실크죠, 실크. 자, 사는 바로 명주실입니다, 명주. 누에꼬치에서 뽑아낸 명주실입니다. 자, 그리고 면은 뭐냐? 이건 코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문익점 때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처럼 일본에는 조선시대에나 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코튼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면은 그 누에고치 번데기를 누에고치 이렇게 이게 실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애를 물에 이렇게 삶죠. 끓는 물에 이렇게 딱 삶고 끝을 이렇게 자르면 이제 번데기만 빠지고 그 속만 남아요. 그거를 고대에는 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이 사실은 이 동아시아의 공통의 화폐예요. 왜냐하면 이 면을 제작하는데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뭐 노동력이 막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가볍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운반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 면을 이제 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고받는, 이걸로 물건을 사는 동아시아의 뭐 또 공동화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옷감이나 실 또는 이제 솜으로, 그러니까 누에솜으로 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물건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연물의 종류를 보면, 총수를 보면, 향료는 20종, 약재는 21종, 안료는 8종, 염료는 2종, 기물은 31종, 기타 5종. 그래서 총 87종에 달합니다. 물건 종류로는 87종. 먼저, 보면 이제 향료. 고대에는 향과 약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료인지, 이게 약재인지, 애매한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특별히 향과 약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서 향약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걸 붙여서. 자, 보시면 국가진보장입니다. 국가진보장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거든요. 병풍 그러니까 100점의 병풍의 그 리스트가 쫙 열거돼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모림녀 병풍. 여기 딱 확대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모림녀 병풍 6폭짜리 병풍이다. 그래서 이제 크기, 모양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밑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여기 조금 더 가시면 백제화 병풍 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백제풍의 그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백제화 병풍이라는 병풍도 국가진보장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정창원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샅샅이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면 새롭게 밝혀낼 수 있는 것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조모림녀 병풍은 원래 이제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6폭짜리 병풍이고, 그 병풍을 복원을 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병풍 안에, 이 병풍을 에도시대 때 수리했더니 이 안에서 이제 이 문서들이 나왔던 거죠. 매신라무례라고 하는 문서들이. 그 중에 하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연물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물 황금. 그러니까 신라 자신이 가져온 물건 중에 황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본의 이제 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나는 황금 사고 싶어. 근데 그 대가는 명주실 100돈, 100돈을 지불할게. 가격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뭐, 무슨 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뭐, 백청은 광물이에요, 광물. 그러니까 아마 염료로 쓰는. 근데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비어 있어서 뭐 다른 물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값을 뭘로 치르겠냐? 실로 치르겠다. 명주실로 이렇게 치르겠다. 이렇게 매실라무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 매실라무례에서는요, 여기는 보시면 정향, 청목향, 영릉향, 감송향, 용례향, 용의향, 계신, 대황, 밀침, 주사. 이제 주사는 광물이죠. 여기에는 향료 또는 약재, 뭐 이런 것들을 나는 이 값을 뭘로 치르느냐? 나는 누의 솜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0 이렇게 글자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하여튼 누의 솜으로 난 이 물건들을 사겠다. 또 보시면 요 매실라무례는 이게 완은 그 대접, 그러니까 이쪽에 주석으로 만들어진 청도 주석이 아니라 우리 옛날 노그릇이죠. 노그릇 유기로 된 그 오첩. 그러니까 이게 오첩이니까 5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이런 거죠. 또 여기는 유석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사양, 사슴에서 이렇게 채취한다는 그 사양, 약재로도 쓰고 향료로도 쓰는 사양. 또 소방은 이건 이렇게 동남아시아산인데요. 붉은색을 추출하는 식물입니다. 또 연자, 이것도 식물인 것 같아요. 또 여기는 잡향,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실라무례에서도 이런 향과 약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과 약을 이렇게 합치면 41종, 이제 80종 중에 41종, 절반 이상이 바로 이 향료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특히 향료들은요, 단일 향료와 복합 향료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향 하나가 하나의 향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또 다른 복합 향료는 여러 개의 향을 섞어가지고 하나의 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뉘어 있더라. 그래서 단일 향약으로는 정향, 훈육향부터 이제 청목향, 침향까지. 이게 침향도 우리가 약재로 쓰잖아요, 요즘. 침향 중에 최고의 침향이 베트남산이라면서요. 알아놓은 소도 벌떡 일어나게 만든다는 게 침향이라는데, 지금 오늘날도 침향 되게 비싸잖아요. 이 침향이 향으로도 쓰고, 또 약으로도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합향량으로는 읍이향, 잡향, 훈향이라고 하는 이름들은 다 복합향입니다. 읍이향이라고 하는 것은 옷에다가 향을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향이 이렇게 옷에 스며들도록 하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읍이향은 여러 개의 향을 섞어서 만드는데 대략 감송향이나 백단, 정향, 침향, 사향을 이렇게 섞어갖고 이렇게 옷에 이렇게 향을 드린다고 합니다. 또 잡향도 당연히 여러 개를 이렇게 섞은 향이겠죠. 또 훈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향약은 신라 사신들이 가져왔단 말이죠. 일본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신라산이냐? 온산지를 보면 향료는 신라산이 한 개도 없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정향, 우리 이제 중국 음식 보면 정향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향은 주로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 나옵니다. 훈육향도
아라비아 남부 쪽이나 동부 아프리카. 그래서 훈육향은 굉장히 먼 곳에서 오는 거죠. 청록향은 중국 남부나 인도. 곽향은 중국 남부, 인도네시아. 영능향은 중국 남부, 감송향은 인도. 침향은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 용내향은 말레이시아, 수마트라. 아리륵은 인도, 네팔, 스리랑카. 이렇게 보면 중국의 주변부입니다. 특히 중국 남부, 특히 뭐 인도 쪽이나 동남아시아 쪽 향료는, 그래서 향료의 길은 나중에 15세기가 되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특히 포르투갈인들이 눈독을 들인 게 뭐냐면 바로 이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먼저 포르투갈인들이 바로 이 동중국해, 또 남중국해에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말라카, 여기가 향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향 같은 이런 향료들이 되게 많이 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추 같은 경우는 후추는 말라카에서도 후추 많이 나오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네, 이 후추 알 크기가 진주 알 크기의 가격이 같을 정도로, 이 정도로 고가품입니다. 이처럼 향료는 다 거의 동남아시아나 인도, 이 인변에서 또는 중국의 남부, 동남아시아와 가까운 코친 차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향료들 중에 그럼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향료는 뭐였냐? 일본 귀족들이 가장 사고 싶어하는 물품, 향료 중에 특히 정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향을 정자향 또는 정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또 그 다음으로는 훈육향, 침향, 아리력 순서로 이제 선호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는 이 동남아시아나 인도에서 나오는, 중국 남부에서 나오는 이 향료를 도대체 어떻게 이것도 대량으로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일본에 전달을 해줬을까? 신라에서 이 향료와 관련된 사료가 있습니다. 바로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15년조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법흥왕 15년, 528년에 해당되는데요. 이때 신라왕은 눌지왕이었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승려였던 무코자가, 아직 이제 신라의 불교가 공인화되기 직전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무코자가 신라에 들어와가지고 공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제 몸을 의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 양나라에서, 중국의 남조죠. 이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서, 이때 사신편에 의복과 향을 같이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눌지왕과 신라의 신하들은 이 향을 이름이 뭐고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때 무코자가 마침 이걸 보고 이것은 향이고 이것을 이제 사르면 짙은 향기가 나고 그러면 신성이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타, 달마, 승각 이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사르면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영험한 그러한 감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마침 또 눌지왕의 딸이 병에 걸려서 아팠는데, 그래서 눌지왕이 무코자 말대로 향을 사르며 이제 딸의 병이 낫기를 소원하자 병이 나았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신라는 향의 존재를 이미 법흥왕 때부터, 이제 불교가 이제 공인되기 직전이긴 하나, 법흥왕 때 아니라 눌지왕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사실인지 알지 모르나 법흥왕 때 나온 기록이긴 하죠. 그러니까 못해도 법흥왕 때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이제 이 물품 80여 종의 물품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분류한 표는 아니고요. 좀 제가 분류하는 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토노 하루유키라고 하는 이쪽 전문가가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분류에 따르면 이렇게 향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훈육향부터 용내향까지는 여기까지는 단일 향이로 하나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의향, 뭐, 훈이향, 훈향, 읍이향, 뭐, 잡향, 이런 것들은 이런 단일향을 이렇게 섞어서 조합해서 만든 향입니다. 주로 이제 의복에, 옷에다가 이렇게 향을, 냄새를 배게 하는 그런 향료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약물로는 뭐, 사양, 아리륵, 인삼. 이분은 뭐, 사양하고 아리륵을 약물로 쳤는데, 저는 이 두 개를 향료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그러니까 사양은 뭐 약료로도 쓰고, 향으로도 쓰고, 아리륵도 향으로도 쓰고, 또 약으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향료, 뭐 정향도 사실은 우리가 본 이런 단일향도 향료로도 쓰면서 동시에 약으로도 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뭐 망초라든지, 뭐 원지, 육종용, 뭐 감초, 필발, 우황, 태황, 개심, 인삼, 뭐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약재들은 그래도 한반도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염료, 소방, 뭐 자근, 이것도 신라에서 안 나오는 것들입니다. 금은 신라에 나오죠. 이번에 이제 트럼프한테 이렇게 금관 이렇게 준 것처럼 신라는 당시 금의 나라로, 금이 나오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이제 또 이제 거울, 뭐 이제 금속기로는 이제 용기로는 뭐 거울, 향로, 뭐 수저, 완, 발,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지금 정창원에 남아있는 복합향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천에 이렇게 쌓여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개의 향이 같이 뭐 훈육향이니 정향이니 침향이니 이런 것들이 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용의향이라고 하면 용의향. 이건 이제 중창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향주머니죠. 요것도 복합향이다. 그러니까 뭐 의향, 뭐 잡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향주머니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 아마 이런 복합향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단일향 중에 진짜 유명한 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향목입니다. 이 향목의 별명은요, 난사대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별명은 동대사라고 하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 침향입니다, 침향. 이제 침향이고, 이제 뭐 또 이런 침향, 뭐 향숙향이라고도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이 침향은 이 난사대라고 하는 이 향은 워낙 유명한 향목인데, 이 정창원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일본의 역사적 인물들이 이 동대사에 와가지고 일부러 이 침향을 보고 일부분을 잘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가 잘라갔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꼬리 부분은 메이지 천황이 잘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왼쪽은요, 오다 노부나가, 전국시대 무장이죠. 일본의 그 3대 호걸이죠. 오다 노부나가가 동대사 와서 이거 잘라갔습니다. 자, 여기 또 이 오른쪽은 바로 무로마치 막부의 6대 쇼군. 우리가 그 교토에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그 사찰 중에 하나가 금각사는 3대 쇼군이 지은 거고요. 은각사가 되게 볼만하거든요. 이 은각사를 지은 이제 쇼군이 바로 6대 아시카가 요시마사입니다. 이 요시마사가 와가지고 이거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난사대는 별명이 동대사라고 할 정도로 크기가 156cm, 1m가 넘죠. 거의 중량도 11kg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침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향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신라에서 가져갔는지는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들어간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것도 8세기대 동대사로 들어간 건 맞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태렴이 가져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동대사의 유명한 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천향이라고 하는 향입니다.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국가진보장에 들어있는 향인데 국가진보 정종약장에 있는 그 호묘황후가 가지고 있었던 향료 중에 대표적인 향료입니다. 이것도 침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향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약재로, 실제로 침향은 약재로도 많이 썼고요. 자, 그리고 약재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이건 인삼이죠. 근데 이게 인삼은 당연히 야생 인삼이죠. 인삼이 자라는 곳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한반도의 중부와 이제 만주 일대.
여기가 바로 우리 이제 북부 쪽과 이제 만주 일대 이쪽에 이제 이 야생 인삼들, 이 인삼들이 당연히 이거 신라 사신이 가져간 겁니다. 자, 대왕 이고요. 이제 이 매신라 물회에서 일본인들이 사고 싶다라고 했던 약재 중에 일부입니다. 후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요즘 우리가 후박나무 하는 그 후박이 아닙니다. 지금 후박나무는 이거의 짝퉁이고요. 진짜 후박은 진짜 한약재입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아열대산입니다. 그러니까 후박나무 껍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후박나무의 껍질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 껍질이 달라요. 이제 이거는 한약재입니다. 후박, 또 계심. 이 계심이 뭘까요? 계피, 맞습니다. 계피. 계피는 이제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베트남산이 이제 유명하죠. 이 원지는요, 동의보감에서 아기나무 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런 약초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뿌리들이 아기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잘잘하게 뿌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약재로 쓴답니다. 자, 그리고 감초. 흔히 보는 이제 그러니까 이 원지도 우리나라 산입니다.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서 많이 나온대요. 네, 그래서 이러한 약재들이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정창원에 보관 중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에서 신라는 향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그렇다면 일본에 전달한 이 향료는 신라가 어떻게 구입하거나 하여튼 신라가 이렇게 마련한 물건이란 말이죠. 그럼 이 향료는 어떤 거냐? 신라인들은 불교의 도입과 함께 향료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신라는 성덕왕 때 8세기 초반에 성덕왕 때 중국을 한 해에 10차례 이상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가기 되게 쉬워요. 한반도에서 중국 가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도 않아요. 근데 일본은 이 시기에 20년에 한 번꼴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신라인들이 가져온 이 향료들은 주로 서남아시아나 이제 동남아시아 산인데, 아마도 이것들은 중국의 광저우나 양저우 이런 곳에서, 이런 항구에서 물품들을 구입해 가지고 신라 사신들이 가져온 것,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향료는 일단 신라의 중개무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또 향약에 이어서 비중이 높은 물품이 바로 집기류입니다. 그래서 거울, 완, 향론, 시저는 이제 숟갈, 젓가락, 발이죠, 발이, 다라, 또 목한자는 염주 만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염주, 여의는 다 이거 불교에서 쓰는 도구들이죠. 석장, 승발, 이런 것들을 신라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황금.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모전입니다. 모전. 이 모전은요, 고려시대에도 고려의 특산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물건입니다. 자, 모전은 색전과 화전이라는 명칭으로 정창원에 약 50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모전은 어떤 물건이냐? 양이나 사냥터를 여러 겹 겹쳐가지고 그 위에다 알카리성 용액을 부어가지고요, 이걸 이제 멍석 말듯이 이렇게 압력을 주면서 이렇게 말아서 섬유가 이제 서로 뒤엉키도록 이렇게 밀도를 이렇게 높여줍니다. 이렇게 멍석을 말하듯이. 그러면 펠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모전이 되는데, 여기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 그 모전 중간중간을 뜯어내고 잘라내고 그 안에다가 염색한 털을 집어넣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말아주면, 용액을 넣고 말아주면 이제 문양이 있는 그러한 모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창원에는 색깔이 입혀져 있는 색전과 또 여러 문양이 있는 화전, 이게 합쳐서 지금 50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매신라 물회에서 신라 측에서 판매한 물품이 바로 요 모전이었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매실라 모래에는 비전,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염색한 모전인 것 같아요. 비전, 또 무슨 제전, 또는 화전. 화전은 아마 구두 화자, 신발 화자를 쓰고 있긴 하나 이거는 꼬다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한 문양이 있는 이런 화전, 이런 명칭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 정창원에 바로 신라 이두로 표기된 포기가 부착된 화전 한 개와 색전 한 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포기는 뭐냐면요, 물품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에는 이 물건의 품질과 물건의 가격과 이런 물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달려있는 택이 붙어 있잖아요. 바로 고대의 택입니다. 포기라고 하는 건데 신라의 이두로 포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일본인들이 이걸 사가지고 전혀 이걸 뜯지 않고 그대로 이제 정창원에 그대로 이거를 이제 보관을 한 거죠. 이제 수저입니다. 수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수저 안 쓰거든요. 동아시아에서 수저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수저가 없느냐? 없지는 않습니다. 수저가 있긴 한데 용도가 약수저예요. 약을 먹을 때 쓰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에는 뭐 랭게 같은 그 수프를 먹는 거죠. 때 쓰죠. 근데 우리는 밥도 수저로 먹는 그러니까 유일한. 그래서 이러한 수저를 좋아하는 이런 민족의 습성이랄까요? 이런 건 고대에서도 이미 나타난다. 그러니까 수저를 한 묶음 20개거든요. 한 묶음짜리 20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판매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이제 구입을 했겠죠. 일본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포장지를 풀지 않고 그대로 동대사에 헌납을 한 겁니다. 포장지가 풀리지 않는 상태로 1300년 전에 상태가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사하리 가반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하리가 아마 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딱 보시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아시겠죠? 사찰에 가면 스님들이 공양하고, 바루 공양하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그거입니다, 그거. 근데 다만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 노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기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일본에 판매할 때 이게 그릇이니까 이게 겹쳐져 있으면 기스가 나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에 포장지를 이렇게 껴놨습니다, 신라님이.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걸 사가지고 뜯지 않고 또 그대로 정창원 이제 종대사에 이제 기증을 했고 이제 정창원에서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포장지로 사용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서를 이름하여 사하리 가반 문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는 이제 자팔인데 일본은 이거를 사하리라고 있거든요. 왜 사하리인가? 우리나라 말에서 나왔습니다. 사발. 사발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발음을 못하니까 이게 사발이 사하리가 된 버린 겁니다. 자, 모전입니다. 모전 중에 50점의 모전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2점은 확실하게 신라 물품이다라고 확인되는 게 바로 택에 해당되는 일종의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죠. 포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인데 이게 바로 색전 한 점입니다. 끝에 보시면 뭐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색깔이 사진이 이렇게 딱 선명하지 않아 정확한 색깔이 보이지 않은데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약간 자색이 납니다. 자색 빛깔. 자색 빛깔이 나고 이 한 귀퉁이에 이처럼 삼배천으로 이렇게 택이 붙어 있습니다. 신라 이두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화전 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양, 꽃 문양 이렇게 이런 다양한 문양이 되어 있죠. 이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한 귀퉁이에 이처럼 택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라인이 쓴 거죠.
자, 그래서 그 택을 보면 이제 간단합니다. 네, 그 화전에 붙어 있던 택에는, 횡권, 한사, 가, 화전, 일, 연물, 득추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두가 어떤 거냐? 요겁니다, 요거. 득추해. 득추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추해를 하오, 이렇게 한다. 하오로 해석을 해서, 이제 그, 구결에서 우리나라 이제 고려시대 이래로, 그러니까 신라 이래로 쓰고 있는 이두식이나 구결을 보면, 추해는 하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득은 이제 얻을 득자잖아요. 얻으시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대략 뭐 이렇게 해석하겠지라고 대략 짐작을 하는데요. 행군은 사람 이름입니다. 아마 행군이라고 하는 신라인이, 근데 그 사람의 관직이 한사예요. 이 한은 큰 대자하고 같습니다. 큰 대자하고 해서 대사. 신라의 16등 관제에서 이 대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행군 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여튼 가는 뭐 이제 가격 뭐 이런 뜻인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행군 한사라고 하는 인물이 화전 하나를 하여튼 출품을 한 건지, 뭐 하는 건지 만든 건지, 하여튼 이거를 이제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연물 어두워. 그래서 연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물이 뭐냐? 원하는 물건 얻으시오. 과연 이게 원하는 물건 얻으시오가 되는지. 그냥 일본인들이 야, 이 연물이라고 하는 게 불교 물품이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 화전이나 이 모전은 아무 데나 쓰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귀족들이 어떤 평상이나 이런 곳에 깔거나 아니면 불당에서 고위의 어떤 승려들이 법당 안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깔고 법회를 할 때 쓰는 물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 연물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불교 용통의 물건이라고 하는 거를 일본인들이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야, 이 불교 물품 사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약간 자색, 그러니까 약간 그 핑크빛 또는 그 색깔이 있는 그, 모전이 있었죠. 거기에도 이렇게 택이 붙어 있었습니다. 포기가. 거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자초랑택, 자칭모 하나. 그러니까 자초랑택이라고 하는 집에서 이 자칭모로 만든 이거 한 점, 화전을 하나를 내놓았어.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 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중에 그 상록묘사 보면 뭐 통일신라 시대 뭐 그러니까 그 귀족들의 집들이 화려해가지고 밥도 스스로 짓고, 금입택에 뭐 그런 그 귀족들의 집이 막 있었다. 근데 금입택의 그 금입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초랑택? 이런 걸 지칭하는 걸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초랑택에서 만든 하여튼 그 모전 하나. 자, 여기도 연물이야. 여기도 연물인데요. 여기는요 실이나 누의 솜 이걸로 사시오. 그러니까 나는 견이나 비단이나 이런 거 말고요, 성긴 비단 이런 거 말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명주실이나 누의 솜. 둘 중에 하나만 좀 둘로 나는 거래 흥정을 하고 싶어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신라인의 글씨고요. 다음 여기부터는 일본인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면으로 15근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전의 크기가 7척이고 길이가 7척이고 넓이가 3척 4척이다. 이거는 사고 난 사람이 거기 택에다가 기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글씨체가 다릅니다. 이게 보시면 이쪽까지는 다른 신라인이 쓴 거고요. 여기 근면 15근 여기는 다릅니다. 글씨체가 약간. 신라의 이런 향로 무역과 매신라 모래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